초저녁 바람이 싸늘하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날따라 아침부터 마음이 바빴습니다. 이거 해다 주면 우리 딸 좋아하겠지. 주방 한켠에 놓인 커다란 냄비에서 소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프라이팬 위에서는 딸이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동그랑땡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치도 막 담갔습니다. 겉절이로 해야 더 맛있다며 예전엔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워내던 아이였지요. 나는 올해 63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8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뿐인 딸은 결혼해 서울 외곽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그리고 엄마 손맛이 그립다던 딸의 말을 마음에 품고 나는 또 이렇게 음식을 합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지나가다 들렀어. 그렇게 말하면 되니까요. 음식이 담긴 보냉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찼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까지는요. 딩동.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의 표정이 내가 알던 그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왜 말도 없이 와? 그 말이 그렇게 차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웃으며 가방을 들어보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좀 해왔지. 많이는 아니고. 그때 뒤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오셨어요? 또. 그 한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딸은 현관문을 더 열지도 나를 안으로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복도는 쌀쌀했고 이웃집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괜히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가 몇 번 말했잖아. 오기 전에 연락 좀 하라고. 아니, 그냥 지나가다. 지나가긴 뭘 지나가. 여기 일부러 온 거잖아.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위가 딸 옆으로 나와 섰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합니다. 곤란. 나는 그 단어가 이렇게 서늘한 줄 몰랐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냉 가방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이건 그냥 두고 갈게. 나는 신발을 벗으려 몸을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그냥 가져가. 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우린 엄마 음식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 내 손맛이, 내 정성이, 내 마음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사위가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요즘 식단 관리해요. 이런 기름진 거 안 먹어요. 동그랑땡이 기름진 음식이었군요. 소고기 무국이 관리에 방해가 되는 음식이었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엄마가 몰랐네. 딸은 이미 문을 반쯤 닫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오기 전에 꼭 연락해. 아니, 웬만하면 오지 마. 쾅!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따뜻한 국이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딸은 어릴 적 감기만 걸려도 내 품에서 떨어지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새벽에 열이 오르면 업고 병원에 달려갔고 급식이 맛없다 울면 도시락을 싸보냈습니다. 그 아이가 내가 낳고 키운 그 아이가 나를 문전박대했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더 차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국은 아직 따뜻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딸과 사위와 손주와 함께 먹을 밥이었는데 국 한 숟갈을 뜨다가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음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평생 엄마로 살았습니다. 남편의 아내로, 딸의 엄마로. 그런데 정작 나로 산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에 붙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 모집. 나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썼습니다. 첫 수업 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글을 쓰고 싶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요. 내 이야기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았으니까요. 글을 쓰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딸 이야기도 썼습니다. 미움만 쓰지는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이해도, 내 욕심도 함께 적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글에는 힘이 있어요. 진짜 살아온 사람의 문장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문전박대 당한 날 내가 잃은 건 딸의 문이었지만 대신 나 자신에게로 들어가는 문 하나를 연 건지도 모른다고. 몇 달 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날은 미안했어. 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딸은 힘들다고 했습니다. 맞벌이에, 육아에, 시댁 눈치에. 그날은 부부싸움을 하고 난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괜히 화풀이했어.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엄마도 서운했어. 처음으로 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해는 해. 엄마도 젊을 때 그랬으니까. 전화기 너머로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밥 먹을래?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엄마가 음식 안 해갈게. 그냥 가볍게 보자. 그 말이 내게는 참 큰 변화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엄마지만 동시에 나 자신입니다. 문전박대 당한 그날 차갑게 닫힌 그 문 앞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강요가 아니고 헌신은 의무가 아니며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으셨다면 그 문 앞에 오래 서 있지 마세요. 돌아서서 당신의 문을 여세요. 그 안에는 아직 따뜻한 국처럼 식지 않은 당신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딸의 전화 한 통에 가슴이 먼저 뛰고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쳤을 텐데 이제는 숨을 고르고 생각합니다. 이건 딸의 감정이고 이건 내 감정이다. 서로의 삶이 다르다는 걸 이제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빈손으로 갔습니다. 과일도 반찬도 국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가벼우니 발걸음도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엔 문이 조금 더 빨리 열렸습니다. 엄마, 들어와. 딸의 목소리가 예전처럼 밝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처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얼굴 보러 왔어. 그 말이 나 자신에게도 낯설었습니다.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체온이 그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 녹였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속으로 생각했겠지요.
내가 해온 게 더 맛있을 텐데.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죄송했습니다. 나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연락 없이 간 건 내가 배려가 부족했지. 그 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탓하지 않는 대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라는 건 하루아침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서운한 일은 있었습니다. 전화가 뜸해질 때도 있었고 약속이 미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기다리며 속 끓이지 말자. 나는 글쓰기 교실을 계속 다녔습니다. 내 글이 지역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60대의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글 잘 봤어요. 공감됐어요.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딸에게 모든 의미를 두고 살던 시절에는 몰랐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양손에 과일을 들고, 엄마,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가도 돼? 나는 순간 그날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보낸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던 나. 그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그 기억을 꺼내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그래, 방은 그대로야. 딸은 그날 밤 오래도록 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아이 교육 문제, 남편과의 갈등. 나는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조언도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단단해졌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전에서 한번 쫓겨나 보니까 사람이 좀 단단해지더라. 딸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얘기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 근데 그게 나를 망치진 않았어.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 흉터 덕분에 나는 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양로원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쓴 글도 읽어드립니다.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한테 서운했는데 당신 이야기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날 딸 집 문 앞에서 쫓겨난 사건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자존심까지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문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 문을 두드리기보다 당신의 문을 먼저 여세요. 그 안에는 배우지 못했던 취미가 있고 미뤄둔 여행이 있고 쓰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끓입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나는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수고했다, 오늘도. 63세 나는 이제 더 이상 문전에서 울지 않습니다. 나는 내 집안에서 내 삶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창문을 열어두면 햇살이 바닥 위로 길게 눕습니다. 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봄이 또 올 줄은 몰랐네. 예전에 나는 딸의 기분이 내 날씨였습니다.
딸이 웃으면 맑음, 딸이 무심하면 흐림.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 날씨는 내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밥 해줄게. 나는 휴대폰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문장이 괜히 낯설었습니다. 내가 밥 해줄게. 예전에는 내가 늘 해주던 말이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어 딸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아직 간이 좀 이상해. 한번 봐줄래?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국을 맛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끓이면 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도 잘하고 있었구나. 나만 늙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웃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어야 했을까? 화도 안 내고 그냥 돌아섰잖아.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복도, 차가운 바닥, 닫히던 문. 엄마도 자존심은 있거든.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항상 참기만 했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참은 게 아니라 늦게 배운 거야. 뭘? 나를 지키는 법.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내가 나를 더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균형이 생겼습니다. 나는 필요 이상으로 챙기지 않았고 딸은 필요 이상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내가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엄마, 이제 운동 가야 돼. 딸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나는 대답합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그 말이 더 이상 허세가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글쓰기 교실에서는 나에게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수필 공모전에 한번 내보시죠. 나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무슨. 하지만 결국 원고를 냈습니다. 제목은 문 앞에서 돌아서던 날. 결과 발표 날 나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려상, 김어머님, 내 이름이 불렸습니다.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장 하나에 이렇게 떨 줄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상장을 놓았습니다. 당신, 나 상 받았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진짜? 왜 말 안 했어? 별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 대단해. 그 말이 어릴 적 딸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내가 해주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는 관계라는 걸. 나는 딸의 엄마지만 딸도 나의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그날 문전에서 차갑게 쫓겨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딸의 눈치만 보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아팠지만 그 상처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집 문 앞에서 허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집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조용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자식에게 서운하십니까? 혹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크지만 자존감도 그만큼 커야 합니다.
나를 낮추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은 초라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시간입니다. 짐을 내려놓고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래도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오늘도 국을 끓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먹고 싶어서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그날 문이 닫힌 건 불행이 아니었어. 그건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63세 나는 이제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나의 속도로, 나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햇살이 더 짙어졌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갑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을지도 모릅니다. 밥은 먹었니? 애는 잘 지내니? 이제는 묻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도 자기 몫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걸.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엄마 생각 많이 해. 왜? 나도 애 키우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유치원 앞에서 기다리던 나, 학원비 때문에 밤에 몰래 울던 나, 남편 잃고 혼자서 버티던 나. 하지만 나는 그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입학식 날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도 와. 운동장 한쪽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교복, 커다란 가방, 설렘과 두려움이 섞인 얼굴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한 발짝 뒤에 서 있구나. 예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책임이었고, 내가 전부라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딸과 나는 여전히 가끔 부딪힙니다. 엄마, 그건 좀 옛날 방식이야.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지. 세대 차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운함이 쌓이면 말하지 못했고 참다가 폭발하거나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는 말합니다. 그 말은 엄마가 좀 서운하다. 딸도 말합니다. 엄마, 나도 요즘 여유가 없어. 우리는 서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존중은 남겨둡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나는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혼자서 기차를 타고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 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여도 괜찮다. 이 말이 이렇게 담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는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이 나이에야 알았습니다. 딸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엄마 받아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멋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저녁 딸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엄마 혼자 아프면 어떡해? 나는 웃었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왜 그렇게 태평해? 태평한 게 아니라 겁내지 않기로 한 거야. 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덧붙였습니다. 엄마는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아니야. 도와주면 고맙고 못 도와줘도 원망 안 해. 그 말은 딸을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문전에서 쫓겨난 기억은 이제 아픔이라기보다 하나의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장면 덕분에 나는 배웠습니다. 사랑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라는 걸,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동행이라는 걸, 그리고 노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단단해지는 시간이라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얼어붙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눈물 삼킨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누군가의 장모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문이 닫히면 세상이 끝난 것 같지만 실은 다른 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따뜻한 국을 끓이고 조용히 식탁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잘 살았다. 63세 나는 더 이상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이미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서운함 대신 이해가, 집착 대신 여유가, 두려움 대신 단단함이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노년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혹시 당신 앞에 문이 닫혔다면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보세요. 문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